정치권 이야기 나눠보죠. 투나잇 이슈 시작합니다. 연금개혁 제도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이 불발됐습니다. 이 대표는 연일 연금개혁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연금개혁을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정치권 이슈도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정영국 전 청와대 대변인,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대화 나눌 주제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예, 민주당의 연금 개혁 압박하고 있는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앞서서 이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영수회담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이 만남을 사실상 거절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뭐 대통령실에서 거절했다 이런 표현은 쓰질 않았는데요. 예. 민주당에서 그렇게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전형적인 꼼수다.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자신은 아마 정책 이슈를 선점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했을 것이고 또 이 연금개혁의 무산 책임을 대통령에게 전가시키는 떠넘기는 그런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자기 본인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 연금개혁이라는 것이 사실 이 미래 세대와 연결된 정말 중차대한 국가 과제인데 이것을 이렇게 가볍게 다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말 진정성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거를 당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이견이 어느 정도 접점이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정성이 있었다 그러면은 대통령실에 한번 진지하게 영수회담을 한번 가져보자고 제안을 했을 수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 아시다시피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유튜브에서 영수회담 갖자고 툭 던진 거란 말이죠. 너무나 가볍게 그렇게 처신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재명식이다. 이재명이답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국가 과제를 이렇게 가볍게 다루어도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정 전 대변인이 말해준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전략적 꼼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1% 차이로 개혁을 미루는 건 핑계에 불과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연금 개혁안을 띄우는 이재명 대표의 속내 혹은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근데 이걸 왜 시점으로 얘기하는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야당 대표가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합의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연금 개혁 강조했었잖아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연금 개혁 안 했다고 얼마나 많이 비판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인기 없는 정책이니까 안 했던 거 아니냐. 오히려 그때 타이밍에 했었더라면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부담을 덜 지울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비난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어디 비켜간 거나 자꾸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기자회견 때도 얘기했잖아요. 21대 국회에서 거의 다 합의를 해놨는데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22년 10월에 연금개혁 특위가 국회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근 한 2년 동안 가까이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연금개혁 특위 안에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수기 과정까지 거쳤어요. 그 수기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9%의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그리고 지금 42%로 돼 있는 소득보장률을 50%까지 올리자. 이 안이 제일 많이 선택이 됐거든요. 근데 여야 간에 이견이 생긴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42% 있는 걸 43%로 가자. 그러니까 보험료율은 그대로 그 원래 공론화위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잖아요. 돈을 더 많이 내는 거니까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50% 얘기를 하다가 44 정도까지 근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남아있는 거는 한 1, 2%포인트만 줄여도 합의가 가능한 상황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대통령이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얘기하고 야당에서 그럼 이번에 합의합시다. 44 정도에도 합의해도 되니까 합시다라고 얘기하니까 국민의힘이 아니 무슨 정략적 의도가 있다 이러면서 피해가는 거예요. 오죽하면 조선일보가 보도할 때 왜 여권이 안 하고 피해가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을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말하면 인기 없는 정책이라고 문재인 정부에서 안 했다고 얘기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도 혹시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거나 인기 없어지면 어떡하나
그거 걱정해서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피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윤 대통령이 개혁 열심히 이제 앞으로 더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가장 핵심이 연금 개혁이거든요. 그럼 대통령이 오히려 반겨하면서 받으면 될 텐데 왜 비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데는 일단 합의를 한 상황이고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 소득 대체율 43%와 45%뭐 이 정도 차이라면 합의가 왜 안 되고 있는 걸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 보험료율 보시는지요? 9% 13% 예. 올리는 부분 정말 25년 만입니다. 예, 예. 25년 만에 합의를 본 사안인데 굉장히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소득 대체율 이제 얼마를 줄 것인가 하는 부분. 국민의힘은 43% 주장했던 부분이고 민주당이 이제 45%. 예. 그렇게 저도 그렇게 둘 숫자가 43, 45 같으면 44% 정도 예. 되면은 되겠네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여야의 합의가 좀 이루어졌으면 다행인데 여야 간에 지금 공전 상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 이게 합의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걸까가 이 궁금한 이제 거죠. 국민의힘 쪽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번 28일 날 본회의에서 최상면 특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을 본회의장으로 끌어들일 꼼수로 이거를 같이 엮어서 가자 하는 국민 연금 개혁을 같이 엮어서 가자고 하는 의도로 그런 속셈으로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 연금 개혁 자체가 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기 없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필요하다 하면은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좀 더 논의를 좀 통해서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저는 좀 신기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은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을 출석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지금 연금 개혁안을 올리는 거 아니냐, 이게 띄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최상면 특검법이 제2결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제적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고, 그러니까 출석해서 출석 의원의 3분의 2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을 안 하면 안 할수록 모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야권에 유리해지는 겁니다. 근데 뭐하러 야권 입장에서 억지로 국민의힘을 출석시키기 위해서 연금 개혁안을 제안을 합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의심을 사는 것은 그러니까 안 하기 위한 핑계를 자꾸 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비껴가려고 자꾸 하는 거 아니냐. 대통령 지지율이 가뜩이나 낮은 상황인데 만약에 나중에 가가지고 연금을 얼마나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왔을 때 그거 보면 앞으로 이제 해가 다음 연도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지금 9%인 것을 13%로 그러니까 4%포인트로 올린다고 하면 8년에 걸쳐서 0.5%포인트씩 계속 연금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내야 되는 금액이. 그러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기 말까지 쭉 시간 끈 다음에 마지막에 가가지고 연금 개혁안에 합의하고 그리고 이제 임기 끝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 인기 없는 정책은 뒤로 최대한 미루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기보다도 이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 세대를 걱정한다 그러면은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수가 동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매년 0.5% 8년 동안 4% 정도 올리는 것인데 이제 받는 쪽의 입장에서는 이제 좀 국민 재정을 위해서라도 조금 덜 주자 하는 쪽이고 민주당은 더 주자 이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제가 생각해도 이 연금 개혁 자체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지금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연금 고갈 기간이 9년 내지 10년 정도 이렇게 이제 좀 연장을 시키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 개혁이 계속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22대 국회에서도 특위를 만들어서 또 계속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부분을 더 논의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9년 내지 10년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논의를 계속 추가적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21대 국회에서라도 조금이라도 해놓고 다음에 뭐 22대 국회에서 좀 더 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계속 밟아 나가면서 국민들 부담을 좀 줄여 나가되
미래 세대의 부담도 더 줄여나가는 그런 방안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게 한꺼번에 완벽한 걸 할 수는 없잖아요. 예. 특히 연금 개혁 같은 경우에는 기금 고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합의하고 어느 정도 토의를 통해 가지고 의견이 좁혀진 것 가지고 먼저 일단 개혁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고갈 시점이 또 다가올 수밖에 없을 거고 또 다른 이제 문제가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5년 뒤쯤이나 또 논의하고 이런 과정을 밟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은 앞으로 한 2년 동안 또 공전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9% 있는 것을 13%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을 합의를 해놓고 소득 보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1%포인트 정도밖에 의견 차이가 없으니 민주당에서 44도 받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국민의힘에서 44를 또 제안하기도 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일단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합의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개혁들을 논의하면 되는데 이거 완벽한 개혁을 하겠습니다. 이걸로 부족합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거는 집권 여당으로서 이제 무책임한 태도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예. 접근해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재명 대표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이재명 대표 처신이 문제인 것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격수력을 갖추어서 정상적으로 대통령실에 한번 해보자 이번에. 연금개혁 이번에 둘이서 한번 논의를 해서 타협하는 쪽으로 가보자. 좀더 정식적으로. 정상적인 절차에서 밟았으면 되는데 이게 너무 무슨 무슨 가벼운 제안하듯이 툭 던져버리니까 그게 말하자면 어떤 의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으로부터 받지 말라고 하는 수 있는 것이죠. 받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던진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영세당 할 때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 전화번호도 갖고 계시잖아요. 그냥 전화 통화하면 안 될까요? 받지 말라고 하는 의도에서 그렇게 가볍게 던진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은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그걸 또 공격용으로 사용하고 이런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21대 안에 해결이 될는지 22대까지 갈지 한 조금 더 지켜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전당대회 속도 낼까 여당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지금 비대위를 꾸린 지 시간이 좀 됐지만 아직 뭐 전당대회에 대한 직접적인 것들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주의 비대위원은 뭐 7월 말이나 8월 중순 될 것 같다고 합니다. 당초에 뭐 6월 말 7월 초 얘기 나왔었잖아요.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6월 말 7초 나왔는데 오늘 7말 8 중순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비대위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이번 비대위는 관리형 비대위로 전당대회 준비하는 것으로 성격을 규정하고 시작했던 건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최대한 빨리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만 이유가 차고 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이제 22대 국회에 들어가 보십시오. 이제 입법 폭주를 하는 것은 이미 예견돼 있는 것이고 모든 방향을 목표 설정을 대통령 탄핵으로 잡고 대통령을 코너로 몰아붙일 텐데 그거를 어떻게 방어를 하겠습니까? 비대위 체제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빨리 비대위 체제를 종식시키고 정상적인 지도부를 구성해야 된다. 그렇다 그러면은 늦출 것이 아니다.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6월 말 7월 초 가능한 한 빨리 정상적인 지도부를 구성해서 민주당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총선 백서도 이제 발간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총선 백서가 발간되는 시점이 전당대회 전이냐 후냐를 두고도 이야기가 좀 있는데 어떤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전당대회 전후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차피 황우엽 비대위원장이 결정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발간을 공개를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황우엽 비대위원장의 성향으로 봤을 때는 공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이 총선 백서가 발간이 돼서 전당대회에 나오는 후보자들의 공격용으로 사용이 된다. 이러면은 그게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게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 또 저는 책임 논란을 가지고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 여부를 두고 싸우는 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정인을 공격하는 그런 부분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용도로 이용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황우여 비대위원장으로 봤을 때는 아마 전당대회 이후 공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제 생각이고 그리고 이 총선 백서라는 것이 저는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2016년도 총선 패배했을 때도 했고 2020년도 패배했을 때도 백서는 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 백서 발간할 때마다 유용했느냐? 그 백서에서 지적된 부분을 정말 문제점들을 다 고쳐가지고 그 다음 총선 때 적용을 했느냐? 제가 사실 2020년도 하고 이번에도 나왔습니다만 예. 전혀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총선 백서를 가지고 많은 왈가왈부할 그런 것은 아니다. 지금 국민들이 봤을 때 지금 국민의힘이 그렇게 대표를 하고도 지금 무슨 뭐 혁신이나 뭐 개혁을 하는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조용하다.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느냐는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서 가지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적으로 이 백서가 예. 유용하려고 하면은 다음 지도부에서 이 백서를 토대로 해서 백서에서 지적된 부분들을 다 개선해서 외부 전문가들이 필요하면 다 참여를 시켜서 개선해서 그 개선점을 시스템화해야 된다. 그래야만 그 다음 총선 때 도움이 된다. 이 결국은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이 문제점들을 고쳐 나갈 사람들은 다음 지도부거든요. 그런데 빨리 지도부부터 먼저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여당 전당대회를 앞둔 상황에 대해 어떤 평론하시겠습니까? 근데 사실상 지도부를 새로 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대위원회도 새로 꾸리고요. 그다음에 원내대표도 새로 선출을 한 건데 예. 자기가 홀로 결정을 못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비대위하고 뭐 새로 원내대표까지 모여가지고 그럼 전당대회 일정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가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총선 백서가 필요하다고 하면 전당대회 전에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할 것인지 논의해서 결정하면 되거든요. 아무런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6말 7초라는 얘기가 끊임없이 계속 나왔는데 그래서 실무용 비대위로 만들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것도 또 윤재욱 전 원내대표 시절에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럼 새 원내대표가 지금 세워졌고 비대위원장이 있으면 논의를 해가지고 그럼 조정할 거면 조정하겠다고 말하면 되는데 아무도 나서서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을 못한다는 뜻은 용산을 자꾸 살피는 거 아닌가라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벌어질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일단 야권에서는 거세게 특검법 얘기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22대 개원 얘기 나오면서 개원하고도 벌써 이제 특검법 얘기 또 나온단 말이에요. 발의한다고 하고. 그거 맡기도 지금 급급한 이런 상황이 되니 당의 새 지도부 체제를 꾸리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당대회 시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5월 말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전당대회 시점조차도 못 정했어요. 그러면 전당대회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아무리 빨리 일정을 압축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전국 돌아다니면서 후보 간 연설이라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가정하면은 최소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5월 말쯤에 결정한다 하더라도 6월 말에 전당대회 가능하겠습니까? 10월 초에 가능할까요? 이게 현실적인 얘기를 전주 의원이 비대위원이 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황우여 비대위원이 아니다. 그럼 기존대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제대로 답변을 못 한단 늦지 않을 말이에요. 테니 염려 말라 이 정도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얘기를 그냥 하면 된단 말이에요. 안 하고 있고 총선 백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총선 조정원 이제 백서특위위원장이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면서 지금 뭐 어떻게 좌우면하면서 결정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황우여 위원장이 그러면은 그럼 저 전당대회 전에 내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전당대회 전에 내는 것도 도움이 될 듯도 싶습니다. 뭐 이런 식의 말투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진짜 국민의힘의 혼란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리할 거면은 비대위원장이 좀 책임을 지고 정리를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몸풀기를 하는 뭐 당대표 후보들이 있잖아요. 당대표 후보들도 좀 정리해 가면서 그 후보들이 다 중구난방식으로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게 좀 이제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아니면 공론화해서
그리고 이제 후보라고 본인 스스로가 좀 자처하고 나와가지고 뭔가 얘기해 줄 수 있는 판을 좀 깔아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싶고요. 그다음에 총선 백서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해서든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더군다나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 건드리면 대통령이냐 한동훈 전 위원장이냐 이렇게 결정하라고 하는 그 강요를 하는 것처럼 돼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할 거면은 좀 길게 잡아서 갑시다라고 정리를 해버리던가 미리 정리해버릴 것 같으면 그러면 뭐 우리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윤칠한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70% 책임 있고 한동훈 위원장이 한 30% 책임 있다고 하면 그걸로 그냥 딱 정리를 하고 가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도저도 안 하면은 제가 볼 때 전당대회 국면으로 들어가 버리면 훨씬 더 혼란과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지금 당 안에서 뭐 이제는 도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도 조금씩 뭐 반응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들리는데 말이죠. 예, 뭐 연장선상에서 예.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제 당 대표로 출마하실 분들 좀 몸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다이 룰 변경이라든가 전당 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좀 속도감 있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만은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나으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지난번에는 뭐 사진으로 목격담 정치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근데 최근에는 또 정책 이슈를 가지고 본인의 의사도 표시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조금씩 이제 한 발짝 다가가는 그런 듯한 분위기를 보이는데 뭐 지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책임 때문에 책임론으로 해서는 안 된다, 불가하다 이렇게 또 그렇게 규정짓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지금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지지도가 워낙 높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부분이고 본인이 또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고 떠나지만은 국민이 부른다면은 또 얼마든지 예. 피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은 아마 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나올 것 같은데 한동훈 위원장을 포함해서 저는 당 대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지금 조금씩 등장을 해서 국민들 관심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동안 여당에서 좀 많이 이야기 나왔던 부분 짧게 두 분께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해병특검법 재표결에 대한 부분일 것 같은데 뭐 찬성표를 보낼 것으로 보이는 어느 정도 공식적으로 한 인물은 한 3명 정도 되는데 양측에서 모두 이제 지금 여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말 동안 좀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근데 일단 이탈표가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제가 뭐 또 그 의원들하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분하고 잠깐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한 2-3명 정도는 더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의사 표현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6표라든가 7표 정도는 그 찬성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근데 뭐 17표가 나와야 결국은 이제 그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이런 그렇죠. 모습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게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거의 전방위적으로 지금 일종의 이제 뭐 그 설득 작업하고 예. 그다음에 또 압박이나 이런 것들을 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원들을 담당해 가지고 지금 낙선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한쪽에서 하고 있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걸 주도해서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공공기관장들 비어 있는 거 공공기관장을 또 주는 문제 이런 것들하고 같이 맞물려서 일종의 이탈표를 막는 이런 작업들을 총력을 기울여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근데 지금 이제 그 설득 작업을 하는 의원이 언론하고 인터뷰한 걸 보니까요. 한 10표 이상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골치가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의원들이 뚜렷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지금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민심이 별로 좋지 않아서 고민 중이다라고 얘기하는 의원들이 그래도 꽤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이건 이제 전조 증상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 내부 관람표가 지금 3표 정도밖에 얘기가 되지 않고 있지만 6, 7, 8표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 그게 낙천낙선자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럼 22대 당선자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국민의힘은 물갈이를 별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의원들이 22대 국회에서는 8명밖에 지금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숫자가 8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의원 중에 몇 명이 거기에 포함이 됐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22대 국회에서 차상변 특검법을 재발의했을 때 그때 만약에 일단은 거부권이 뭐 행사가 되고 그다음에 재표결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5표 정도만이라도 흔들리는 현상이 나온다. 그러면은 물론 정반대 현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 그러면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또 다른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막을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뭐 6, 7표 말씀해 주신 건 김성환 평론가께서 개인적으로 취재하신 내용이라고 좀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의원하고 얘기했다고 하는 분한테 예, 제가 예. 얘기를 전해드린 알겠습니다. 겁니다. 지금 뭐 사실 뭐 0표가 나올 수도 있고 뭐 10표가 나올 수도 있고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22대 가면 더 국민의 입장에서는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은 지금으로서 확실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지금? 네, 이번에 이탈표가 그렇게 많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번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 이것은 무리한 특검법이다. 민주당의 어떤 정략적인 노림수가 있기 때문에 이 특검법은 안 된다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주말부터 지금 규탄 장외 집회에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이 민주당은 지금 뭐 방향을 설정해 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전부터 주말에 시민단체들은 외부에서 집회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이 대통령 탄핵인 것이죠. 그런 구호를 외치는데 이번 주말에 민주당까지 합세해서 지금 그런 구호를 외칠 그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이번 주말에 그런 대규모 집회를 한다 그랬을 때 이게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라든가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응집 효과가 생길 부분이 있겠다. 그렇다 그러면 이탈표가 더 안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더군다나 이 지금 그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그런 분위기야 필요성에 대해서 누구나 공감을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너무 과한 주장을 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도 이제 다음 주면은 어느 정도 좀 결과와 윤곽이 나올 테니까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얼굴 이제 이번에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기용됐는데 정우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고 그렇게 어느 정도 분류가 되는 인원인데 이 인사 배경 뭐라고 봐야 합니까? 기본적으로 예. 능력 위주의 인사다 봅니다. 정호성 비서관에 대해서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정호성 비서관 개인적으로 저는 좀 압니다. 같이 활동을 했고 하기 때문에 한데 정말 책임감 강하고 성실하고 정무감각 뛰어나고 정말 업무 면에서는 누가 봐도 탐을 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뭐 지난 과거 정부 때의 그런 경력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 정호성 비서관 발탁은 오로지 능력을 보고 뽑은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이 용산에서 여러 가지 뭐 보안이 지켜지지 않고 특히 인사 부분에 있어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흘러나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입도 무겁고 일도 잘하고 하는 사람들이 좀 절실하지 않았나 그런 의미에서 정호성 비서관을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뭐 당시 국정농단이라고 불렀던 그 상황을 언급하지도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근데 여권에서도 뒤죽박죽 인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오늘 언론에 보도된 거 보니까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윤 대통령하고 경력이 다른 대통령이면 또 모르겠는데 국정농단 수사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호성 전 비서관을 조사한 사람이거든요. 기소하고 구속시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당사자가
다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 국정농단 사건에 일종의 뭐 주범이든 아니든 공범이란 말이에요. 그 공범인 사람이 그때 내가 조사를 했을 때 보니까 굉장히 충성심이 강하더라. 이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얘기란 말이에요, 관계자가.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통령실에 뭐 지금 넣으려고 했었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고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대통령이 따로 만나기도 했었다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호성 전 비서관이 예를 들어서 정말 지금 이제 능력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자리에 어울리는 능력이 있느냐는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국정농단 사건 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리잖아요. 이른바 그 당시에 최순실이라고 불리는 최서원 씨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서 일종의 메신저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지시사항을 받아줬고 그걸 실행에 옮기게 하는 그런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무슨 전문성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에 임명한다고 하는 건데 그게 국민 제안이나 청원 이런 것들을 접수하는 직책이라고 합니다. 국민공감비서관이라고도 또 얘기를 하던데요. 그러면 정호성 전 비서관이 그런 면에서 어떤 전문성이 있을까?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게는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인 사람을 다시 수사를 했던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돼서 쓴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되고 그리고 전문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납득이 안 되고 그러면 설명 가능한 건 오로지 충성심이다. 그럼 도대체 대통령 주변에 그럼 참모들은 못 믿겠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여권에서도 바라볼 때 이 뒤죽박죽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게 해석이 안 되니까 뒤죽박죽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그러면 용산에서 무슨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건가? 저도 좀 사실 누군가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당 안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는 않은 것 같고 뭐 인터뷰들을 보다 보면은 대통령실에서 하는 것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당 안에서 지금 이 인사에 대해서 어떤 평들이 좀 오가고 있는 걸까요? 예, 대부분 뭐 좀 의아하다는 반응들이 좀 있었죠. 예상하지 못했던 인사다고 하는데 사실 그 말씀 뭐 정호성 비서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뭐 같이 일해보지 않았으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좀 능력은 뭐 정무 감각뿐만 아니고 굉장히 저 성격이 원활하고 정말 성실하거든요, 저분은. 우리가 지금 그냥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성실성 면에서는 정말 뛰어난 분입니다. 이렇게 좀 사심을 가지고 일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훌륭한 발탁이라고 봅니다. 김성환 평론가가 말한 그래서 뭐 일을 우리가 같이 해보진 않았으니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그 자리에 적합한 능력들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저분 정호성 비서관은 그 뭐 누구를 만나더라도 거부감이 없이 만날 사람이고 뭐 대국민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민원을 청취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사심이 개입된다든가 이런 부분을 전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다가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정말 잘할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혹시 말씀드릴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짧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럼 국정농단 사건의 심각성을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해석했고 그래서 그거를 유죄를 받도록 한 당사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유죄를 받도록 했던 당사자가 형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면 복권을 시켜줘요. 수사했던 당사자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사면 복권 시켜주고 그리고 수사했을 때 충성심을 높게 평가해서 대통령실에 다시 데리고 들어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수사를 하면서 그 본인이 사람을 정확하게 들여다본 거겠죠. 본인이 죄가 있다고 보고 본인의 손으로 죄가 없다고 사면해주고 본인이 자기 옆에다가 두는 거를 어떻게 여러 가지 해석해야 혐의점에 대해서 본인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호성 비서관도 그 말한 대가를 치렀지 않습니까? 1년 6개월 동안 형을 살고 나온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뭐 윤 대통령으로 봤을 때 그 사람 이 사람을 사면복권 시키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어떤 인연으로 만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검사와 피고인을 만났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됐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